봅시다. 자, 15페이지 법률행위 해서. 자, 법률행위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게, 네 가지 배운 게 이거죠. 법률 사실. 자, 법률효과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법률사실이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까먹었어요, 또. 법률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거는 그러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료. 자,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봐봐요. 자, 된장국을 끓였어요. 된장국.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된장이 필요하죠. 된장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두부도 필요하죠. 뭐 기타 재료가 필요하겠죠. 부글부글 끓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된장국이 나오죠. 된장국이 나오면 된장국은 뭐예요? 맛있다, 맛없다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맛있다, 맛없다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 된장국이 바로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요거에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재료가 바로 법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는 뭐예요? 요거는 원인이고, 요거는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이제 요거 정리가 돼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 돼.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우리 국어 시간에는 무슨 관계?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갑자기 왜 덜미긴 하냐? 이게 처음부터 연결이 쫙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률 행위야. 그렇죠? 법률 행위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규정. 그럼 법률 행위는 뭘 필수 불가결로 해요? 어사 표시. 그래서 요 개념을 하나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거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요. 책을 읽어봐야 할 때. 성립 요건을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목적을 해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이 목적을 해석하는 게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짓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으로서 그러면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어사 표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첫줄 한번 봐봐요. 당사자의 의사에서 법률행위 목적전지 내용을 읽어봐요.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 해석이란 결국 거기에 줄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의사표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개념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게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의사표시를 배우겠는데 의사표시를 5자로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5자로 얹혀봐요. 의사표시를. 이렇게 읽으면 되죠 뭐.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표시라는 거야. 요식에 이제 표시주의에 입각하는 거고, 요거는 의사주의에 입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중요시하느냐, 의사를 중요시하느냐, 그게 바로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해석 기준을 봐봐요. 해석 방법이에요, 기준이에요? 2번 읽어봐요. 해석 기준이에요, 해석 방법이에요? 해석 방법이야.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숙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봐봐요. 요거 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규 동그라미잖아요. 일단 보 줄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요. 자, 규, 보. 자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야.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 줄잖아요. 표의자 입장. 자, 표의자 입장이에요. 표의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표의자 입장은 뭡니까? 요거는 내심적 효과의사. 표의자 입장은 마음을 자는 거거든. 그래서 줄 딱 잖아요. 내심적 효과의사. 키워드를 잡았네요.
자, 규범적 해석은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대표적으로 상대방 입장이야. 상대방. 거기에서 규범적 해석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규범적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요걸 중요시한다고. 읽어봐요. 표시를 중요시하거든.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표시상 효과 의사 줄 쳐놔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네, 보충적 해석.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제3자 줄 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충적 해석. 여기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에서 틀려가지고 왔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 피해자 입장.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 보충적 해석은 제3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고, 여기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무슨 해석이죠? 보충적 해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돼서 제가 틀렸습니다. 봐봐요. 자, 그러면 계약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은 규범적 해석이다. 어때? X. 무슨적 해석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런 토대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이제 시험은 봐봐요. 자연적 해석은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요시한다. 그때 X야. 뭐야?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거야. 내심적 효과 의사. 자, 그러면 봐봐요. 자연적 해석 툭 치면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 표의자. 그 다음에 내심적 효과 의사.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되고. 자,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 제3자 입장에서 봐요. 여기에 이제 초창기에 누구의 논문이냐면 이 사람의 논문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영준 변호사의 논문이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민법의 일원으로 투입된 겁니다. 이영준 변호사가 누구냐면 연세대 민법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서강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강대에서 안 받아주고 연세대로 빠져나가서요. 그래서 이분의 논문이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전부 이제 해석 방법을 이런 방법에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봐봐요. 해석 방법에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자규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규보. 자연적 해석은 피해자 입장, 내심적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 표시상의 효과의사.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어디에서 실력 발휘한다? 계약에서 실력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숙지 안 하고서는 일단 민법책을 사례를 갖다 놔봐요. 뭐예요? 모래성에다 성을 쌓아놓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세 번째 줄 가서 형광펜 딱 쳐놔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된 게 이겁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 그러면 물리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뭐냐? 자, 봐봐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다 따로 정해놨으니까. 오표시 무예의 원칙. 오가 잘못 오자예요. 잘못된 표시는 읽어봐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돼. 그러면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뭐냐? 다시 이제 사례를 갖다 붙여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369와 370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입니다. 이제 값이에요. 값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뭘 계약으로 하게 되느냐? 369를 계약으로 하게 했어요. 계약서에는 뭘로 썼느냐? 370으로 썼다라는 거야. 그럼 요 370에 대해서는 효과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369에 대해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표시는 읽어봐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오표시 무예의 원칙. 그럼 그 밑에 포인트를 달아놨어요. 올해 사례 문제야, 이게. 자,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란 부동산 매매 계획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토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해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 계약의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을토지에 관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언해 없이 격려된 것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요번에 사례 문제가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거든.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진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뭐의 해석 방법이냐? 대표로 자연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석 방법에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문제를 갖다 놓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자, 규, 보. 그래서 자가 뭐예요?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 아니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거는 누구 입장? 회의자. 이거는 상대방. 이거는 제3자. 이거는 예심적 효과의사. 이거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거는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딱 잡아놓으면 여기 이제 그래서 올해 찍어준 게 이제 나중에 또 찍어줘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올해는 목숨 걸고 사서 하라고 그랬거든. 오표시 무효의 원칙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몇 개 찍어줘요. 나올 만한 문제. 그거 찍어줘봐야 이론이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해석 방법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로마자 3로 가봐요. 해석에 뭐라고 써놨어요? 표준, 기준 줄쳐놓으세요. 기준. 자, 이거는 우리 대부분 강사들이 거기에 목적에서 목동그라미, 사실은 간섭에서 사동그라미, 임의 규정에서 임동그라미, 신의성실에서 신동그라미 읽어봐요. 목사, 임신 이렇게 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자규모는 해석 방법이고 해석 기준은 뭐예요? 읽어봐요. 목, 사, 임, 신. 그렇죠? 목이 뭐예요? 당사자의 목적이야.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단계로 해석해. 왜 그러면 제일 먼저 1등으로 해석할 게 뭐예요? 당사자, 목적부터 설명해. 목적이 불분명하면, 여기에 불분명하면 어디로 간다? 사실인 간섭으로 가. 사실인 간섭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요?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불명하면 어디로 가요? 신의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칙은 마지막 단계에서 해석하는 거네. 그래서 판사가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신의칙에 따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신의칙. 즉 신의칙이 뭐냐면 경험칙이라고 그래. 경험칙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좀 이따 우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임신? 목사 임신. 자, 그러면 요 임의 규정은 아까 뭐 봐봐요? 또 연결이 되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찾았죠? 그럼 임의 규정이 뭐라고 해놨나 봐봐요. 당사자가 법령 중에 읽어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거기 읽어봐요. 관계 없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되는 거야. 임의 규정. 그러면 임의 규정은,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예요? 반대해서 가면 관계 있는 규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했지 않고 대충 그거니까 강행 규정의 개념도 못 잡고 임의 규정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잡아봐요. 목사, 임신, 목적, 사실행 간섭, 임의 규정, 무슨 칙으로? 신의칙.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조리는 이제 가로에 읽어 뭐라고 써놨어요? 조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조리가 뭐냐 그랬더니 첫 강의 듣는 사람 뭐예요? 밥 짓는 조리 또 그런다고. 자, 조리에다 동그라미 써놓고 개념 하나 삼아요. 자, 조리. 뭐라고 써놨어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마땅한 이치.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에 마땅한 이치가 뭐라는 거냐? 바로 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의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이 바로 뭐예요? 경험칙.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조리라는 그러면 또 질문하러 온다고. 조리가 뭐예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걸 뭐라고 그래? 조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해석 기준은 한번 외워야 돼 이제. 그러면 목사 임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칙. 그렇죠? 자, 그러면 포인트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잘 읽으라고.
자, 25일 때 요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 그것도 아주 간단해. 자, 봐봐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암기가 줄는지 안 줄는지가 관건이 돼요. 사실은 간섭에서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요거예요. 사실입니다. 읽을 때 사실인 간섭.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사실.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간섭법. 어디가 포인트예요? 법이 포인트예요. 법.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간섭법.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따져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판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장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법. 법이죠. 법은 판사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판사라고 써놔요. 간섭법은 누가 입장 책임한다? 간섭법은 판사가 주장 입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잘 들어볼래? 사실은 간섭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누가 판단해요? 당사자가 주장 입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영어는 당사자가 주장 입장하고 영어는 판사가 주장 입장,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보자기 들고 가죠. 그게 간섭법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부터 이제 먼저 따지라고. 그럼 사실인 간섭은 읽어봐요. 당사자. 영어는 누가? 판사가. 자, 그러면 거기 사실인 간섭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가로 열고. 이거는 106조입니다. 이 간섭법 옆에다는 제1조라고 써놔요. 자, 1조라고 써놔요. 자, 이거는 그러면 106조는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복사, 임신, 사가 뭐예요? 사실인 간섭. 이거는 뭡니까? 106조는. 이거는 해석 기준이 되는 거여서요. 이거는 해석 기준이고. 자, 106조는 이거는 법원이라고 써놔요. 법원이라고 써놔요. 또 법원이면 또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법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법원이 뭘까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예요. 법원은 존재 형식을 바로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를 법원 하니까 지방법원 그런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사에 관한 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간섭법이어야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간섭법 제1조는 법의 존재 형식이고 사실은 간섭은 무슨 기준이 된다? 해석 기준.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 기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차이점을 비교를 해놨네요. 자, 사회적으로 법적 항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간행이 법적 항신에 갖추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그래서 기능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 자, 법원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줄쳐놓고 법원이 줄쳐놓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가. 간섭법은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사실인 간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때 X예요.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가. 여기에 차이점이 딱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잡아놔요. 자, 그 밑에, 박스 밑에다가 이런 걸 하나 또, 자, 요거 나오면 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뭐라고 써놨죠? 원용건이라고 써놔요. 참,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원용건, 그러면. 자, 원용건이라는 것은 뭐냐? 간독집입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가 판사에게 여러 사실이 있으니 읽어봐요. 살펴주세요 하는 게 원형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판사가 여러여러한 사실이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무슨 건이다? 원형건이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간섭은 원형건이 발생한다. 이러니까 원형건이 뭔지를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사실은 간섭은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그럼 원형건이라는 것은 누가 살펴주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여러여러한 사실서 있으니 판사에게 살펴주세요 하는 게 무슨 건? 원형건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이제 응용을 한다고. 봐봐요. 나중에 이렇게 배운다고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동시 이행항변권. 몇 단어예요? 세 단어죠. 읽어봐요. 동시. 동시는 쌍방이라는 거거든. 쌍방은 당사자거든. 당사자네. 자, 이제 나갑니다. 동시 이행항변권은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그럼 동시 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판사한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사실인 간섭과 동시 이행항변권은 공통점은 뭐가 하나 발생한다? 원형건. 이게 이제 원형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형건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수두룩 많아요.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 계약법에서 배워요. 올해 동시이행항변권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과 사실은 간섭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무슨 건이 하나 발생한다? 원형건. 그러면 사실은 간섭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누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렇게 문제가 나중에 떨어진다고. 나중에 이런 컨셉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서 원형건이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판사에게 여러여러한 사실이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건? 원형건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간섭은 원형건이 발생한다. 무슨 소리요? 그러지 말고 원형건이란 뭐라고요? 당사자가 판사에게 여러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건? 원형건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자고요. 자, 요번 달은 요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포인트는 사실, 요거는 법, 요 정도만 잡아두시라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로마자 4로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찾았어요? 네,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참고용으로. 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비성사건이라고 써놔요. 자, 소송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크게 써서 비성사건. 비성사건이 뭐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소송사건이 아닌 걸 비성사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소송사건.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봐봐요. 자, 비성사건이든 소송사건이든 3심제도야. 신급제도를 제공. 1심에서 불만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2심. 2심에서 불만이 있으면 3심으로 가요. 소송사건도 3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1심에서 2심을 가는 비성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항고라는 말을 써죠. 항고. 이거는 뭐예요? 재항고라는 말을 써줘요. 자, 여기는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항소라고 그러죠. 항소. 뭐라고 써놨죠? 상고라고 그래. 상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1심에서 불만이 있으면 2심에 항소한다고 그러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상고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1심, 2심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가 고등법원이에요. 여기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자, 대법원은. 그러면 1심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이 불만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1심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써놔요. 여기 1심에서 고등법원까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심이라고 그래.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자, 20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를 가는 걸 이걸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대법원에는 뭐예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잡아놔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고. 자, 이거는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러면 사실심.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요? 고등법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고등법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무슨 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고등법원 2심까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잡으면 자, 문제를 찍는 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비성사건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항고.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재항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송사건은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상고. 그러면 고등법원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사실심. 대법원을 법률심. 그래서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야.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민사소송을 할 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투쟁하려면.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을 뭐라고 그래?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고등법원까지를 지칭하고 있구나라는 걸 따져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로마자 포로 가봐요. 4로.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찾았어요? 자수서는 이를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닌 준쳐나봐요. 자, 법률 문제를 줄쳐놔봐요. 그래서 일부러 진하게 했어요. 법률 문제를 파악하여 거기 줄쳐놓으세요. 상고심 줄쳐놓으세요. 상고심.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해석도 사실 문제로 보지 않고 무슨 문제로 본다? 법률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무슨 문제로 본다? 법률 문제.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읽어봐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해석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대체 무슨 소린지를 모른다고. 자기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항소. 그러면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상고. 그러면 고등법원까지를 뭐라고? 사실심. 그 대법원을 법률심이야.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도 사실 문제가 아닌 무슨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 문제. 그러니까 여기 법률 문제죠. 그러니까 법률 문제로 보니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 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자,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 단축해서 써놨지만 어차피 해야 돼. 읽어봐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과 관련돼서 학과, 적사. 읽어봐요. 학장,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03조가 있죠. 103조 유형에 아까 단축해서 뭐 있었어요? 정인, 계, 생, 사 이렇게 자꾸 숙지하라고. 그러고 나서 평일날 하는 민법 교수님 설명을 들어봐요. 아, 저게 무슨 소린가가 이제 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 해석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자규보.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자하면 이거는 누구 입장? 피의자. 이거는 내심적 효과의사. 포인트는 어표시, 무예의 원칙. 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 상대방.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의사.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 제3자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까 읽어봐요. 목사, 임신. 그래서 옛날에 요거 교회 독실한 신자분이 있었는데 목사가 어떻게 임신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 임신. 당사자의 의도, 즉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가 뭐예요? 사실은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치. 그럼 결론적으로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은 간섭. 어디가 포인트예요? 사실. 여기를 포인트로. 그러면 사실은 툭 치면 누가 튀어나와야 돼? 당사자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난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폭발력을 발휘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무슨 법? 판사법. 법이 포인트죠. 누가 주장 입장해? 판사가. 벌써 여기만 딱 보면 판사가 입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간섭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야. 사실은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가.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원용건이 하나 튀어나와. 원용건이란 당사자가 판사님 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것? 원용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읽으라고. 읽다 보면 이제 그러면 사례 문제를 갖다 놓고 자기 자유자재로 자기가 구사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고, 오른쪽에 가봐요. 103장 무슨 표시 있죠? 어사표시. 자, 어사표시와 관련돼서는 그게 어사표시 개념도 나오고, 개념 한번 잡아보자. 지난번에 밑줄 한번 가나봐요. 자,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어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읽어봐요. 법률 행위의 불가결한 요소인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 줄쳐놓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를 기초가 작은 사람은 대충 한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이제 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봐봐요. 어때요? X죠.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이것도 틀리는 사람 수두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눈으로 익히라고, 눈으로. 자, 어사표시는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라는 거야. 그렇게 익히면 딱 좋다라는 겁니다. 대충 해놓으면, 어영부영 해놓으면 나중에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X. 그러면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걸 눈으로 익혀. 사하고 이렇게 매치해주면 절대 안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누님들이 대충 해놓으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막 당을 해요. 그러니까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청약은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청약은 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어때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야. 청약은 무슨 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야 이거 올해 1년 안에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공부를 하라고. 자 그러면 어사표시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입니다. 청약은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사표시는 표의자가 읽어봐요. 어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들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읽어봐요. 준법률행위 등과 구별된다. 그래서 1, 2번은 우리 기초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숙제를 좀 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성립 요건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당사자는 권리능력, 어사능력, 회계인 능력. 자, 목적은 읽어봐요. 학과, 적사. 어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자가 없어야 돼. 이게 정상적 어사표시야. 그럼 어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게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비정상적 어사표시라고 그래요. 근데 비정상적 어사표시가 몇 개 규정해 놨느냐. 4개를 규정해놨어. 4개. 4개를 규정했는데 4개 겁나게 안 외워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맨 밑에 제2절 비정상적 어사표시 찾았어요? 예,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107조라고 하나 써놔요. 자, 107조. 자, 그 다음에 108조. 자, 109조. 자, 110조. 110조. 이렇게 4개를 깔끔하게 써놔봐요. 자, 107조를 뭐라고 그러냐. 비진위 어사표시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108조를 뭐라고 그래?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109조를 뭐예요? 이거는 차보. 자, 110조를 뭐라고 그래? 사기강박. 사기강박.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숙제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요. 일단 써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써놔요. 또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외워놓으면, 자, 조문이 통째로 외워져. 조문이 통째로 외워져요. 처음에는 낯설지만은, 자,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자, 써놨어요. 자, 이제 의미를 좀 파악해 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제 숙제예요. 자, 오늘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놓을게요. 자, 107조가 무슨 표시? 비진이 아닌 어사 표시. 비진이 어사 표시라는 거네. 한번 읽어봐요. 잘라요. 이렇게. 비유, 이렇게. RR, 무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소문이 딱 이어진 거야. 자, 그래서 읽어봐요. 비유, RR, 무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자, 통정무선이라고 해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야.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문 다 외웠네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내중착, 중무선. 이렇게 잘라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중대한 가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중대한 가실, 없을 문자를 쓴 거예요.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피의자는 그러면 중가실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사기와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또 조문 좀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라도 이제 외우라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고 한번 봅시다. 비진이 어사 표시는 읽어봐요.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전의의 제3자의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 써요. 이거는 상대적 무효라고 써놔요. 이거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봐봐요. 이제 통정 108조 통정무선 읽어봐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읽어봐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무효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네. 상대적 무효. 자, 착오입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무슨 취소 사유라고 그래서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렇죠. 상대적 취소. 아까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재착, 사강이 있었잖아. 읽어봐요. 착, 사강.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암기하면 마치고 암기 안 하면 오늘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통정무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내중착 중무선.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가실이 없더라도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해서 가면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 사강, 취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연결해서 자, 자기가 딱 읽을 테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오라고. 비유, RR, 무선. 읽어봐요. 통정, 무선. 읽어봐요. 내중착, 중무선. 그 다음에 사강, 취선. 이렇게.
그러면 비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 달 1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요거 애워놨으면 이렇게 한다. 봐봐요. 값이 뭐예요? 가정부야. 가정부. 자, 우리 뭐예요? 주인이야. 근데 가정부가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갈 생각이 없었어. 사실은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고요? 150만 원 안 주면 나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누구만 알고 있죠? 피해자만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근데 주인이 알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때는 요거 뭐예요? 요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07조와 관련돼서 나중에 가정부 사건을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티코, 봐봐요. 티코 사건 봐봐요. 제가 이제 다방을 자주 가. 그래서 다방 내지하지 했을 때 티코 하나 사주마 그랬더니 다방 아저씨가 어머 오빠 좋아요 그래. 근데 다음 달에 가니까 뭐예요? 다방 아저씨가 뭐예요? 왜 티코 안 사줘요 그래. 너 인마 나 실없는 소리 농담 잘하는 거 알잖아. 입증하게 되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읽어봐요. 비진이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럼 작년 재작년 문제 볼래? 비진이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어때? X.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비유. RR 무선. 요걸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았거나 거나가 또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경우는 가실이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상대방이 읽어봐요. 악이 또는 가실이 있을 때 무효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내가 티코 하나 준다고 그랬어요. 어머 아가씨가 좋아해. 근데 또 다방 아가씨가 너한테 티코 주마 그랬어요.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더라도 제3자는 티코를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표시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첫 번째 이제 읽어봐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읽어봐요. 악의 또는 가실 무효죠.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 두 번째 반대 해석해봐요. 선의 그대로 가요. 선의 또는 가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무효가 돼. 이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요. 세 번째. 자, 악의로 내려와. 악의 또는 자, 가실에 받는 말은 무가실. 그러면 이때도 무효야.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아요. 요거 반대 해석해봐요. 완전히 반대 해석해봐. 자, 악의 받는 말 선의 또는 받는 말 밋입니다. 가실에 받는 말은 무가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및 동시에 무가실하면 상대방은 그때는 무효라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는 반대에서 가면 밋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따져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걸 따져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선의 및 무가실이라면 그때는 상대방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유효하니까 악의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선계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자한테 선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악의자도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재밌냐고 배워. 얼마나 재밌냐고 따져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하가 뭔지도 모르고 근하가 또는이라는 소리입니다. 근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이번 주 집에서 딱 암기를 해야 돼. 봐봐요. 비유, RR 무선. 읽어봐요. 통정 무선. 읽어봐요. 내중착 중우선. 뭐요? 4강 7선.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세 문제가 나와. 세 문제. 의사표시에서. 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봐요. 바로 그 박스 위에. 자, 의사표시의 불일치.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의 흥결. 찾았어요? 근데 의사의 의식적 흥결은 두 가지가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의 차이점은 뭐냐?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는 알고 상대방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도 알고 표의자도 안다라는 거야.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봐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그걸 양해라고 나중에 배울 거라는 거야. 양해라고 배워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도 알고 누구도 알아?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통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의사의 무의식적 순결 찾았어요? 무의식 줄잖아요. 무의식적 봐봐요. 그러면 여기 무의식적으로 뭘 일으켰어? 차고. 그래서 차고가 바로 무의식적 흥결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숙제입니다. 요거하고 요걸 하나 숙제해오라고요. 자,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읽어봐요. 비유, RR, 무선. 통정, 무선. 예중착, 중무선. 그 다음에 사강, 치산.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요걸 시작해서 107조를 하나씩 따져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우리 형님, 누님들이 죽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렇게 한 몇 달만 한번 해봐요. 내용이 쌓입니다. 쌓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빨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오빠는 체력이 딸려서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직 기가 아직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듣다 보면 기가 열립니다. 기가 열려야 돼요. 기가 열리면 뭐가 더 열려요? 눈이 열려. 눈이 열립니다. 일단 길을 뚫어야 됩니다.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내일 많이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